영하 20도의 냉동 창고였습니다. 천장 형광등 2개 중 하나가 나가 있었고 남은 하나도 3초 간격으로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 아래 청년 하나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손목과 발목이 케이블 타이로 묶여 있었고 입술이 검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어요. 숨은 붙어 있었지만 경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도훈이 그 창고 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냄새였어요. 얼어붙은 콘크리트와 녹슨 철제 선반에서 올라오는 쇳내가 코를 찔렀고 그 다음에야 바닥에 청년이 보였습니다. 신준영, 25살, 열흘 전까지 이름도 몰랐던 세탁소집 아들이었어요. 도훈은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케이블 타이를 끊었습니다. 플라스틱이 두꺼워서 칼날이 미끄러졌고 3번째 시도에서 손바닥이 베었어요. 피가 준영의 손목 위로 떨어졌는데 준영은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체온이 너무 떨어져 있었어요. 도훈은 코트를 벗어 준영을 감싸고 상체를 끌어올린 그 순간 천장 쪽 철제 선반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등을 돌려 준영을 덮었어요. 선반 모서리가 오른쪽 갈비뼈를 찍었고 파이프 하나가 왼쪽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소리를 지를 틈도 없었어요. 입을 꽉 다문 채 준영의 머리를 두 팔 안에 눌러 감쌌고 자네가 멈출 때까지 그 자세를 풀지 않았습니다. 30초쯤 지나서 선반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도훈은 갈비뼈 쪽을 손으로 짚었는데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준영을 놓지 않았어요. 한 팔로 준영의 상체를 끌고 바닥을 짚으며 출입구까지 4미터를 기어갔습니다. 문 바깥에 비서가 서 있었고 구급차 사이렌이 이미 골목 끝에서 울리고 있었어요. 들것 위에 준영을 올린 뒤 도훈은 창고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피가 코트 안감까지 스며들었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오른쪽 늑골에서 뭔가가 갈리는 느낌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도훈의 시선은 들것 위 준영의 얼굴에 멈춰 있었습니다. 열흘 전 재개발 현장에서 처음 그 얼굴을 봤을 때 왼쪽 눈 아래 흉터가 자기 것과 같은 자리에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그때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확신 따위가 필요 없었어요. 제 피가 저 아이 손목 위에 묻어 있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태성건설 재개발 구역 정리 작업은 석 달째 밀려 있었습니다. 성북구 일대 노후 건물 40여 채 중 37채가 이미 비워졌고 남은 3채 중 2채는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이었어요. 문제는 마지막 한 채였습니다. 재개발 반대 시위의 중심에 서 있는 세탁소였어요. 도훈은 그날 아침 현장에 직접 나갔습니다. 평소라면 현장 소장에게 맡길 일이었는데 시위대 규모가 커지면서 공정, 지연이 본사 이사회 안건까지 올라온 상태였어요. 태만이 전날 저녁 전화로 내일까지 정리 안 되면 자기가 직접 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태만이 직접 나간다는 건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그걸 막으려면 도훈이 먼저 가서 끝내야 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세탁소 앞은 이미 팽팽한 상태였어요. 30여 명이 세탁소를 둘러싸고 있었는데 앞줄은 바닥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고 뒷줄은 서서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세탁소 유리문에 페인트로 직접 쓴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글씨가 삐뚤어진 걸 보면 밤새 급하게 만든 거였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태성건설 현장 인력 10여 명이 안전모를 쓰고 서 있었어요. 양쪽 사이 거리가 3미터 남짓이었는데 그 3미터가 지금 이 현장에서 유일한 완충지대였습니다. 누군가 한 발만 앞으로 나가면 충돌이 시작될 거리였어요. 도훈은 안전모를 쓰고 현장 소장과 함께 시위대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확성기가 양쪽에서 동시에 울리고 있었어요. 현장 소장 쪽에서는 철거 일정을 안내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시위대 쪽에서는 구호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두 소리가 뒤섞여서 어느 쪽 말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도훈은 그 소음 한가운데 서서 세탁소 유리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유리문이 열렸어요. 시위대 뒤쪽에서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나왔어요. 손에 세제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시위대 사이를 천천히 지나 도훈 앞까지 걸어왔어요. 시위대가 양옆으로 길을 내줬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인지 시위대는 알고 있었고 이 여자를 위해 여기 모인 거라는 게 그 움직임에서 읽혔어요. 도훈은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볼살이 빠져 있었고 이마에 잔주름이 깊었어요. 머리카락은 뒤로 묶어 올렸는데 흰 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도훈의 시선이 가장 오래 멈춘 건 손등이었어요. 화상 흉터 여러 개가 겹쳐 있었습니다. 스팀에 대인 자국들이었어요. 한두 해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다리미를 잡아야 생기는 흔적이었습니다. 흉터 위로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가 굵어져 있었어요. 그 손이 세제통을 쥐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을 때 도훈의 다리가 멈췄어요. 멈춘 게 아니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신희경이었어요. 도훈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그 집에서 내보낸 여자가 자기가 밀어버리러 온 세탁소의 주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30여 명의 시위대 한가운데에서 둘이 마주 서 있었는데 이경의 표정에는 놀람이 없었어요. 도훈이 올 줄 알고 있었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도훈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얼굴이었어요. 도훈은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철거 일정을 통보하러 온 사람이 말을 잃은 거였어요. 현장 소장이 옆에서 서류를 꺼내 일정을 읽고 있었는데 도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확성기 소리도 구호 소리도 현장 소장의 목소리도 전부 먼 곳에서 울리는 것처럼 멀어졌어요. 도훈의 시야에는 이경의 얼굴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경이 왜 여기 있는지, 이 세탁소가 왜 이경의 가게인지, 자기가 내쫓은 여자가 자기 회사의 철거 대상이 됐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무게가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도훈의 입은 닫힌 채로 열리지 않았어요. 이경은 도훈을 가만히 보다가 돌아섰습니다. 시위대 사이를 다시 지나 세탁소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유리문이 닫히면서 안쪽 형광등 아래로 이경의 등이 보였습니다. 다리미판 앞으로 돌아가더니 다리미를 집어들었어요. 작업대 옆에 쌓여있던 셔츠 한 장을 꺼내 다리미판 위에 펼치고 다리미를 내렸습니다. 밖에 30여 명이 구호를 외치고 있었고 자기 가게를 밀러온 사람이 문 앞에 서 있었는데 이경은 다리미질을 시작했어요. 그 등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뭘 들고 오든 나는 여기서 안 움직인다고요. 도훈은 그 자리에서 한 발도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다가 현장 소장이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은 보류한다는 말만 남기고 현장을 빠져나왔어요. 현장 인력 10여 명이 안전모를 벗지 않은 채 도훈을 봤지만 도훈은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탄 뒤에도 시동을 바로 걸지 못했어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백미러에 현장이 비쳤어요. 시위대가 아직 그 자리에 있었고 세탁소 유리문 너머로 형광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경은 지금도 다리미질을 하고 있을 거였어요. 이경의 손등에 겹쳐있던 화상 흉터가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 흉터들이 쌓이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도훈이 회의실에 앉아 사업 보고를 받던 시간 동안 이경은 저 세탁소 안에서 스팀에 데이며 버텨온 거였어요. 그리고 그 세탁소를 미는 게 지금 도훈에게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철거가 보류된 다음 날에도 현장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세탁소 옆 건물의 외벽 해체 작업이었어요. 도우는 본사에 있었지만 현장 소장에게서 시위대가 작업 구역까지 넘어왔다는 보고를 받고 다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세탁소 앞에 어제보다 사람이 더 모여 있었어요. 피켓을 든 사람들 뒤로 비계가 건물 외벽을 따라 올라가 있었고 비계 위에서 작업자 3명이 외벽을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시위대 일부가 안전선을 넘어 비계 아래까지 들어와 있었어요. 현장 소장의 확성기와 시위대의 확성기가 동시에 울리면서 양쪽 소리가 뒤섞여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훈이 안전모를 쓰고 비계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위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금속이 비틀리는 소리였어요. 느리게 시작하더니 점점 커졌는데 작업자 하나가 비계 위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위험하니까 비키라는 뜻이었어요. 도훈이 고개를 올렸을 때는 이미 비계 상단 연결부가 풀려 있었습니다. 철제 파이프 2개가 기울면서 아래로 미끄러지기 시작했어요. 도훈은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파이프가 떨어지는 궤적이 눈에 보였고 그 끝이 자기가 서 있는 지점이라는 것도 알았는데 몸이 반응하지 않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진 게 아니라 뇌에서 다리로 가는 신호 자체가 끊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주변 소리가 갑자기 멀어졌어요. 확성기도 구호도 바람도 전부 물속에 잠긴 것처럼 뭉개졌고 파이프가 내려오는 것만 느린 화면처럼 보였습니다. 2초? 아마 2초였을 거예요. 그 2초 동안 도훈은 파이프를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 도훈의 허리를 2팔로 감아 끌었어요. 발이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등이 콘크리트에 부딪혔고 뒤통수가 울렸어요. 시야가 흔들리는 사이 머리 위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공기가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났고 바로 뒤이어 쇳덩이가 바닥을 때리는 충격이 온몸으로 전해졌어요. 콘크리트가 갈라지면서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그중 하나가 도훈의 볼을 스쳤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왔지만 그 순간에는 느끼지 못했어요. 도훈이 서 있던 자리에 파이프가 박혀 있었습니다. 지름이 팔뚝만 했어요. 1초만 늦었으면 저 아래 도훈이 있었을 겁니다. 도훈은 바닥에 엎드린 채 숨을 몰아쉬었어요. 심장이 뒤늦게 터질 것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차가운 감촉이 볼에 닿아 있었고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천천히 고개를 올렸을 때 자기를 끌어낸 사람이 보였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청년이었어요. 안전모 아래로 땀에 젖은 얼굴이 보였는데 숨을 몰아쉬면서 이미 일어나 작업복에 먼지를 털고 있었습니다. 도훈을 구하고 나서 자기 몸부터 추스르는 거였어요. 도훈이 바닥에서 그 얼굴을 올려다봤을 때 왼쪽 눈 아래 흉터가 보였습니다. 어제 세탁소 유리문 너머로 다리미질을 하고 있던 청년의 얼굴에 있었던 것과 같은 위치, 같은 방향이었어요. 청년은 도훈을 내려다보더니 침을 뱉었습니다. 도훈의 발치 옆이었어요. 그리고 돌아서면서 내뱉은 말의 뜻은 단순했습니다. 당신 같은 인간이 죽으면 자기네 일당이 안 나올까봐 구한 거라는 거였어요. 고마움을 기대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태성건설 현장에서 일당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가 비계 아래 서 있던 양복 입은 사람을 반사적으로 끌어낸 것뿐이었어요. 구해놓고 침을 뱉는 사람을 도훈은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그 침이 모욕이 아니라 경계라는 걸 도훈은 느꼈어요. 이 사람은 도훈에게 빚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청년이 돌아서서 걸어가는데 작업복 등에 붙어있는 이름표가 보였어요. 신준영. 도훈은 그 세 글자를 소리내지 않고 읽었습니다. 신. 어제 세탁소 앞에서 마주쳤던 여자, 도훈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내보낸 이경의 성과 같았어요.
도훈은 바닥에서 일어나면서 무릎이 풀려 한번 비틀거렸습니다. 손으로 바닥을 짚고 겨우 섰어요. 현장 소장이 달려와서 괜찮으시냐고 물었을 때 도훈은 괜찮다는 말 대신 물었습니다. 저 청년이 언제부터 이 현장에서 일했느냐고요. 현장 소장은 3달 전부터라고 대답했어요. 3달이면 도훈이 이 재개발 구역을 관리하기 시작한 시점과 거의 같았습니다. 자기 회사 현장에서 자기가 내보낸 여자의 성을 가진 청년이 3달째 일당을 받으며 흙먼지를 마시고 있었던 거였어요. 도훈은 차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현장 한쪽 컨테이너 사무실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아 안전모를 벗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전모를 책상 위에 놓으려는데 2번이나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주워서 다시 올려놓고 2 손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방금 죽을 뻔했다는 공포 때문에 떨리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를 구한 사람이 누구일 수 있는지에 대한 전율이었습니다. 아직 확신은 없었어요. 흉터가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 성이 이경과 같다는 것, 이경의 세탁소 바로 옆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 전부 정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황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고 그 끝에 있는 단어를 도훈은 차마 입에 올리지 못했어요. 그날 밤 도훈은 세탁소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낮에 시위대가 빠진 뒤라 거리에 사람이 없었어요. 가로등 하나가 세탁소 앞을 비추고 있었고 유리문 너머로 형광등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경이 다리 밑판 앞에 서 있는 게 보였어요. 도훈이 문을 열자 벨이 울렸습니다. 세탁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어요. 스팀에서 나오는 습기가 좁은 공간 안에 가득 차 있었고 세제 냄새가 코끝에 달라붙었습니다. 바닥 타일이 습기에 젖어 미끄러웠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로 수증기가 천천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낮에 시위대에 둘러싸여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어요. 밤의 세탁소는 이경의 영역이었습니다. 이경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다리미를 잡은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셔츠 소매를 접어 눌렀다가 펴는 동작이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은 일정한 리듬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도훈이 서 있든 말든 상관없다는 듯이요. 도훈이 이경의 이름을 불렀을 때서야 이경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경의 눈이 도훈을 봤어요. 어제 낮 시위대 한가운데에서 마주쳤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어제는 도훈이 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 담담한 표정이었는데 밤에 혼자 찾아온 도훈을 보는 이경의 눈에는 분노가 올라와 있었어요. 낮에는 시위대가 있었고 현장 소장이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는 이경도 감정을 눌렀던 거예요. 지금은 둘뿐이었습니다. 이경은 다리미를 든 채 도훈 쪽으로 걸어왔어요. 다리 밑판에서 도훈까지의 거리는 4-5걸음이었는데 이경이 한 걸음씩 다가올 때마다 다리미에서 빠져나오는 스팀이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뜨거운 증기가 이경의 얼굴 옆으로 피어올랐어요. 도훈은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낮에 비계에서 파이프가 떨어질 때와 비슷한 감각이었어요. 위험이 다가오는 걸 알면서도 몸이 반응하지 않는 순간.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파이프 때는 공포로 얼어붙은 거였지만 지금은 이경 앞에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경이 도훈의 얼굴 앞에서 다리미의 스팀 버튼을 눌렀습니다. 뜨거운 증기가 도훈의 왼쪽 볼을 스쳤어요. 피부가 달아오르면서 따끔한 통증이 퍼졌습니다. 볼에서 시작된 열기가 귀 뒤쪽까지 번졌어요. 도훈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지도 않았어요. 스팀이 빠지는 소리가 쉭하고 세탁소 안을 채웠고 증기가 도훈의 볼에서 퍼져나가면서 시야가 잠깐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그 뿌연 증기 너머로
이경의 얼굴이 보였어요. 이경도 도훈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경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낮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도훈의 회사에서 흙먼지를 마시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절대 구하게 놔두지 않았을 거라는 뜻이었어요. 도훈은 그 순간 두 가지를 동시에 이해했습니다. 낮에 비계에서 자기를 구한 청년 신준영이 이경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이 태성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경이 내내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도훈의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낮에 현장에서 이름표를 봤을 때 느꼈던 전율이 다시 올라왔어요. 그때는 정황이었는데 지금은 이경이 직접 확인해 준 거였습니다. 준영이 이경의 아들이라면 도훈의 아들일 가능성을 이제 피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도훈을 멈추게 한 건 이경의 말에 담긴 다른 의미였습니다. 이경은 준영이 태성건설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 말리지 않았어요. 아들이 자기를 내쫓은 남자의 회사에서 일당을 받으며 흙먼지를 마시고 있는데 이경은 그걸 알면서 놔둔 거였습니다. 왜 말리지 않았을까? 그 질문이 도훈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이경에게 물을 수는 없었어요. 이경은 다리미를 작업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스팀이 빠지면서 마지막으로 쉭 소리가 났어요. 이경은 도훈을 똑바로 보면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내일 와도 모레 와도 대답은 같을 거라고요. 목소리에 분노가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분노보다 훨씬 오래 쌓인 것이 깔려 있었어요. 도훈은 그게 정확히 뭔지 이름 붙이지 못했지만 자기가 만든 감정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세탁소를 나온 뒤에도 한동안 거리에 서 있었어요. 왼쪽 볼이 아직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스팀에 데인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는데 도훈은 그걸 손으로 만지지 않았어요. 이경의 손등에 겹쳐있던 화상 흉터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경은 저 안에서 매일 이 뜨거움을 견디며 살아온 거였어요. 도훈이 방금 보레받은 건 그 세월의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차에 타고 나서 도훈은 비서에게 전화했어요. 신준영의 신원을 전부 알아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덧붙였어요. DNA 감정을 위한 시료 수거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라고요. 일주일 뒤 도훈은 준영을 태성건설 본사로 불렀습니다. 비서가 현장에 가서 본사 인사팀에서 면담 요청이 있다고 전했고 준영은 작업복 차림 그대로 왔어요. 본사 로비에 들어선 준영은 대리석 바닥을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작업화에 묻은 시멘트 가루가 대리석 위에 발자국을 남기고 있었어요. 로비를 지나는 직원들이 준영의 작업복 차림을 힐끗 봤습니다. 한 명은 노골적으로 위아래를 훑었어요. 준영은 그 시선을 알아챘지만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멘트 가루가 묻은 작업화로 대리석 바닥을 당당하게 밟으며 걸었어요. 천장 높이를 한번 올려다봤을 뿐 위축된 기색이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흙먼지를 마시던 사람이 에어컨 바람이 부는 로비에 들어왔는데 그 차이에 주눅들 생각 자체가 없어 보였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옆에 서 있던 직원이 한 발 떨어졌는데 준영은 그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도훈의 사무실에 들어온 준영은 권해진 의자에 앉지 않았어요. 서 있겠다고 했습니다. 도훈은 책상 뒤에 앉아 준영을 봤어요. 며칠 전 비서가 가져온 DNA 감정 결과지가 코트 안주머니에 있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9%. 도훈은 그 종이의 무게를 옷감 너머로 느끼고 있었지만 이 자리에서 꺼내는 건 불가능했어요. 준영은 자기가 왜 불려왔는지도 모르는 상태였고 도훈이 자기 아버지일 수 있다는 사실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도훈이 할 수 있는 건 다른 형태의 접근이었어요. 도훈이 꺼낸 건 결과지 대신 채용 제안이었습니다. 본사 관리부서 정규직
현장 일용직의 3배 급여, 사택 제공까지 포함된 조건이었어요. 도훈은 이것이 준영에게 좋은 기회가 될 거라는 식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준영의 표정이 바뀌는데 2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눈에서 온기가 빠졌습니다. 방금까지 무표정이던 얼굴에 차가운 것이 올라왔어요. 준영은 도훈의 책상 앞까지 한 걸음 다가오더니 왜 자기한테 이러느냐고 물었습니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노동자한테 갑자기 본사 정규직을 제안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였어요. 비계에서 구해준 것 때문에 빚진 기분이 들어서 이러는 거냐고요. 도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이유를 말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내 아들일 가능성이 99.99%라서 그 말이 도훈의 머릿속에 있었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적당한 말을 찾으려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그 침묵이 준영에게는 이미 대답이었어요. 제대로 된 이유를 말하지 못한다는 건 제대로 된 이유가 아닌 이유로 자기를 부른 거라는 뜻으로 읽힌 거였습니다. 준영의 손이 도훈의 넥타이를 잡았어요. 넥타이를 틀어주면서 도훈의 상체가 책상 위로 끌려갔습니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서류가 바닥으로 밀려 떨어졌어요. 펜꽂이가 넘어지면서 펜이 굴러갔습니다. 도훈의 얼굴이 준영의 얼굴 가까이로 당겨졌어요. 부자들은 사람 마음도 돈으로 산다더니 당신이 딱 그 꼴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준영의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어요.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도훈은 준영의 왼쪽 눈 아래 흉터를 봤습니다. 이 거리에서 보니까 더 선명했어요. 자기 것과 같은 위치, 같은 방향, 비슷한 크기. 흉터 옆으로 준영의 눈이 보였는데 그 눈은 도훈을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았어요.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려는 부류 중 하나로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있었는데 아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아버지는 알면서도 입을 열 수 없었어요. 도훈은 넥타이를 잡힌 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풀어달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힘으로 밀어낼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준영이 뭔가 더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어요. 멱살을 잡혔는데 화를 내지도 저항하지도 않는 사람의 반응이 예상 밖이었던 거였습니다. 보통은 화를 내거나 비서를 부르거나 경비를 부르거나 하잖아요. 도훈은 그중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잡힌 채로 준영의 눈을 보고 있기만 했습니다. 준영은 이상하다는 듯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 넥타이를 놓았습니다. 도훈의 상체가 다시 의자로 돌아왔어요. 준영은 돌아서면서 다시는 부르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사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했어요. 세게 닫은 게 아니라 그냥 닫은 거였습니다. 화가 풀린 게 아니라 관심을 끄는 거였어요. 도훈은 구겨진 넥타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매듭이 비틀어져 있었어요. 그걸 풀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줍지도 않았어요. 아들에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아들이 그렇게 말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는 게 더 무거웠습니다. 코트 안주머니의 결과지가 만져졌어요. 이걸 꺼냈으면 상황이 달라졌을까? 더 나빠졌을 겁니다. 준영이 원한 건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자기 삶에서 이런 부류의 인간이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도훈은 그걸 알면서도 결과지를 버리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태만의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명예회장이 오전 중으로 뵙자는 거였어요. 장소는 태만의 자택 서재였습니다. 태만의 자택은 성북동 언덕 위에 있었어요. 한옥 양식의 대문을 지나면 정원이 나오고 정원을 가로질러야 본체에 닿았습니다. 정원에 소나무 4그루가 있었는데 태만이 30년 전 직접 골라 심은 것들이었어요. 가지가 전부 같은 방향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태만은 조경사에게 매달 가지치기를 시켰고 자기가 원하는 모양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다시 하게 했어요. 나무조차 태만의 틀 안에서만 자랄 수 있었습니다. 도훈은 그 소나무 아래를 지나면서 어릴 때부터 이 나무들이 한 번도 제멋대로 자란 적이 없었다는 걸 떠올렸어요. 서재는 넓었지만 가구가 적었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책장 하나. 벽에 걸린 건 태성건설 창립 당시 흑백 사진 한 장뿐이었어요. 군더더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방이었습니다. 사물이든 사람이든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치워버리는 사람의 공간이었어요. 서재 안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난방이 약한 게 아니라 태만이 서재 온도를 항상 낮게 유지했어요. 머리가 맑아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도훈이 서재에 들어갔을 때 태만은 창가에 서 있었어요. 인사를 해도 돌아보지 않은 채 창밖을 보면서 입을 열었는데 첫 마디가 신준영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도훈의 등이 굳었어요. 서재의 차가운 공기가 갑자기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태만은 창밖을 보면서 계속 말했어요. 도훈이 민간 감정기관에 DNA 감정을 의뢰한 날짜, 시료를 수거한 경위, 결과지가 나온 시점까지 순서대로 읊었습니다. 마지막에 99.99라는 숫자를 덧붙이더군요. 마치 사업 보고서의 수치를 읽듯 건조한 톤이었어요. 도훈이 비서를 통해 진행한 모든 과정이 태만에게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도훈의 비서는 도훈에게만 보고하는 게 아니었어요. 태만에게도 보고하고 있었던 겁니다. 도훈이 진실을 확인하려고 움직이는 동안 태만은 그 위에서 전부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도훈은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자기가 아직 확인 중인 사실을 태만이 이미 전부 알고 있었다는 게 분노보다 공포에 가까웠어요. 태만의 세계에서 도훈은 대표이사가 아니라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태만의 시야 바깥에 있었던 적이 없었다는 걸 도훈은 이 순간 깨달았어요. 태만이 그제야 창에서 돌아섰습니다. 차분한 눈이었어요.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을 쓸 필요가 없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서재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태만의 얼굴은 무표정했어요. 태만은 도훈에게 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준영을 살리고 싶으면 도훈 손으로 세탁소를 밀어버리라는 거였어요. 그게 후계자의 증거라고요. 협박하는 톤이 아니었습니다. 손자가 세상에 알려지면 태성건설의 구조가 흔들리고 구조가 흔들리면 회사가 위험해진다는 논리를 감정 한 톨 없이 펼쳤어요. 태만에게 손자는 사람이 아니라 변수였습니다. 변수는 관리하거나 제거하는 대상이었어요. 도훈은 태만의 얼굴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경을 내쫓을 때도 같은 표정이었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임신한 며느리를 내보내면서 아무렇지 않았던 사람이 손자 앞에서 달라질 리가 없었어요. 이경을 쫓아낸 것도, 도훈에게 임신 사실을 숨긴 것도, 지금 세탁소를 밀라고 하는 것도 전부 같은 자리에서 나온 판단이었습니다. 태만의 세계에서 사람은 구조를 위해 존재하는 거지 구조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었어요. 도훈은 세탁소 철거를 보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태만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내려갔어요. 놀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실망한 거였어요. 아들이 아직도 자기 뜻을 거스를 줄 모른다는 실망이 아니라 아들이 자기 뜻을 거스를 정도로 약해졌다는 실망이었습니다. 태만은 도훈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도훈이 안 하면 자기가 직접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자기가 나서면 세탁소만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요. 그 말의 무게를 도훈은 알고 있었어요. 태만이 직접 움직이면 서류 한 장, 변호사 한 통화로 사람 하나를 지워버리는 방식이 될 거였습니다. 이경을 내쫓았을 때와 같은 방식이요. 서재를 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현관까지 가는 복도가 길었습니다. 벽에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았어요.
태만의 집은 어디를 봐도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사진도 장식도 가족의 흔적도 없었어요. 현관을 나서니 정원의 소나무 네 그루가 다시 보였습니다. 가지가 전부 같은 방향으로 잘려 있었어요. 태만이 틀을 정하면 나무든 사람이든 그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경이 그 틀에서 잘려나갔고 이제 준영이 같은 가위 앞에 놓여 있었어요. 차에 타고 나서 도우는 핸들을 잡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태만 요구대로 세탁소를 밀면 이경과 준영이 또 쫓겨나는 거였어요. 거부하면 태만이 직접 나서는 거였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경과 준영이 다치는 구조 안에 도훈이 서 있었어요. 보류라는 말로 하루 이틀을 벌었지만 태만은 기다려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훈은 이경을 찾아갔습니다. 세 번째였어요. 이번에는 철거를 통보하러 온 것도 아들의 정체를 확인하러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망가라고 말하러 온 거였어요. 늦은 밤이었습니다. 세탁소 유리문 너머로 형광등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이경이 다리밑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 아직 작업 중이었어요. 다리미 아래 놓인 셔츠가 하나 끝나면 옆에서 새 셔츠를 꺼내 펼치고 그것이 끝나면 또 새 셔츠를 꺼냈습니다. 쉬는 틈이 없었어요. 작업대 옆에 아직 다리지 않은 옷가지가 바구니에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걸 다 하려면 새벽까지 서 있어야 할 분량이었어요. 도훈은 유리문 밖에서 그 모습을 잠깐 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벨이 울렸어요. 이경은 도훈이 들어오는 걸 보고도 다리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돌려 도훈을 확인하고는 다시 시선을 내렸어요. 셔츠 소매를 접어 다리미를 눌렀습니다. 스팀이 빠지면서 쉭 소리가 났고 수증기가 이경의 손등 위로 퍼졌어요. 그 손등에 겹쳐 있는 화상 흉터가 형광등 아래에서 보였습니다. 이경은 도훈이 와도 자기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그랬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훈은 이경의 일상 안에 끼어든 쪽이었고 이경은 그 끼어들매 자기 리듬을 내줄 생각이 없었어요. 도훈은 이경에게 여기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태만이 움직이기 전에 준영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요. 도훈이 시간을 벌 테니 그 사이에 나가라는 뜻이었어요. 보상금은 도훈이 따로 마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경은 도훈의 말이 끝날 때까지 다리미질을 멈추지 않았어요. 셔츠 한 장을 마저 다리고 접어서 옆에 쌓아놓고 새 셔츠를 꺼내 펼치는 동작까지 마친 뒤에야 다리미를 작업대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스팀이 빠지면서 마지막으로 쉭 소리가 났어요. 이경이 도훈을 봤습니다. 도훈은 그 눈에서 거부를 예상했어요. 전에도 나가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경이 한 말은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왜 이 자리에서 세탁소를 하고 있는지 도훈이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였어요. 성북구 재개발 구역 태성건설이 밀어붙이는 바로 그 동네에서 태성건설 명예회장이 쫓아낸 며느리가 세탁소를 열고 있다는 게 우연으로 보이느냐고요. 도훈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하필 여기냐는 질문을 도훈은 자기 자신에게 한 번도 던져보지 않았어요. 세탁소가 이 동네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도, 이경을 마주쳤을 때도, 스팀을 볼에 받았을 때도 그 질문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경이 여기 있는 이유를 도훈은 무의식적으로 우연이라고 처리해버렸던 거였어요. 이경의 선택을 이경의 의지로 보지 않은 거였습니다. 이경은 계속 말했어요. 도훈이 언제든 볼 수 있도록, 도훈이 자기가 저지른 일을 기억하도록 이 자리에서 기다린 거라고요. 도망간 게 아니라 기다린 거였습니다. 이경은 도훈을 용서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용서가 아니라 직면을 원한 거였습니다.
도훈이 이 세탁소를 보고 이 세탁소를 밀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자기가 뭘 했는지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을 이경은 이 다리미판 앞에서 기다려온 거였어요. 도훈은 서 있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도망가라는 말을 하러 왔는데 이경은 도망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어요. 이 세탁소의 위치 자체가 이경의 의지였습니다. 보상금을 마련하겠다는 말도 시간을 벌어주겠다는 말도 전부 이경 앞에서 힘을 잃었어요. 도훈이 제안한 건 전부 도훈 쪽의 논리였고 이경의 세계에서는 처음부터 통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도훈은 또 이경 앞에서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 방문 때도 그랬고 두 번째 때도 그랬고 세 번째인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경 앞에서 도훈은 한 번도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했어요. 이경은 다시 다리미를 집어들었습니다. 한마디 덧붙였어요. 나가라고요. 처음 왔을 때도 두 번째 왔을 때도 같은 말이었는데 이번에는 톤이 달랐습니다. 분노도 떨림도 없었어요. 할 말은 전부 했다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도훈은 세탁소를 나왔어요. 거리에 서서 유리문 너머로 이경이 다리미질을 재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경의 등이 형광등 아래에서 작게 보였어요. 바구니에 수북이 쌓여있던 옷가지를 이경은 하나씩 꺼내 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여기서 안 움직일 겁니다. 태만이 와도 포클레인이 와도 이경은 저 다리미판 앞을 떠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도훈이 해야 할 일은 이경을 도망시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태만을 멈추는 거였어요. 그리고 태만을 멈추는 방법은 도훈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을 쓰면 도훈 자신도 남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어요. 태만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도훈이 세탁소 철거를 보류한 지 3일 만에 움직였어요. 준영이 사라진 건 저녁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세탁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해가 지고 나서 골목이 어두웠습니다. 가로등이 하나 있었는데 불이 나가 있었어요. 준영은 작업복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흙먼지를 마신 뒤라 목이 건조했고 작업화 안쪽이 땀에 젖어 걸을 때마다 불쾌한 감촉이 올라왔어요. 골목 끝에서 검은 승합차가 준영 앞에 섰습니다. 엔진을 끄지 않은 채였어요. 문이 열리면서 남자 4명이 내렸습니다. 전부 검은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준영은 본능적으로 뒤로 한 발 물러섰지만 골목이 좁았습니다. 뒤쪽은 벽이었어요. 양쪽으로 빠질 수도 없었습니다. 준영은 어깨를 틀어 첫 번째 남자를 피하려 했지만 두 번째 남자가 오른쪽 팔을 잡았어요. 준영이 발로 세 번째 남자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남자가 비틀거렸지만 나머지 둘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준영의 왼쪽 팔과 허리를 눌렀어요. 준영의 입을 누군가 손으로 막았고 승합차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승합차가 출발했습니다. 골목에는 준영이 신고 있던 작업화 한 짝이 벗겨진 채 남아 있었어요. 이경이 준영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아챈 건 밤 10시였습니다. 평소 준영은 저녁 8시면 돌아왔어요. 9시가 넘어도 오지 않아서 전화를 걸었는데 꺼져 있었습니다. 이경은 세탁소 앞에 나가 골목 양쪽을 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10시가 넘어서 다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리미판 옆에 명함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도훈이 첫 번째 방문 때 두고 간 명함이었습니다. 이경은 그 명함을 집어들었어요. 번호를 눌렀습니다. 도훈에게 전화하는 건 처음이었고 이경 자신도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눌렀어요. 도훈은 전화를 받자마자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태만이 움직인 거였어요. 비서에게 전화해 태만 쪽 차량 이동 기록을 추적하게 했습니다. 1시간 만에 위치가 나왔어요.
인천 외곽의 냉동 물류창고였습니다. 도훈은 차를 몰고 인천으로 갔어요. 비서가 동행했습니다. 밤길이었고 도시를 벗어날수록 가로등이 줄었어요. 물류단지 안쪽으로 들어가니 창고 건물들이 어둠 속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대부분 불이 꺼져 있었는데 한 동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입구에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태만이 보낸 사람들이었어요. 도훈이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그들은 막지 않았습니다. 명예회장 아들이었으니까요. 막을 권한이 없었어요. 창고 문을 열었을 때 냉기가 얼굴을 쳤습니다. 코 안쪽이 바로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숨을 들이쉬니까 폐가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한 발 들어서자 발바닥 아래 콘크리트가 얼어있는 게 느껴졌어요. 미끄러웠습니다. 형광등 2개 중 하나가 나가 있었고 남은 하나가 3초 간격으로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이 깜빡일 때마다 바닥에 형체가 보였다, 사라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창고 안에 녹슨 철제 선반이 양쪽으로 줄지어 있었고 그 사이 바닥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어요. 준영이었습니다. 케이블 타이로 손목과 발목이 묶여 있었고 입술이 검보라색이었어요. 옷이 얇았습니다. 현장 작업복 차림 그대로 끌려온 거였어요. 영하 20도에서 작업복 한 겹으로 몇 시간을 있었는지 경련이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도훈이 다가가서 준영의 볼에 손을 대봤을 때 피부가 차가운 정도가 아니라 딱딱했어요. 준영의 눈이 반쯤 떠져 있었는데 초점이 없었습니다. 도훈을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도훈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태만이었어요. 도훈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태만은 선택을 요구했어요. 회사를 지키면 준영을 보내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세탁소를 밀고 준영의 존재를 지우고 태만의 구조 안에 남으라는 뜻이었어요. 태만의 목소리는 서재에서와 같았습니다. 건조하고 감정 없는 톤이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도훈은 태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아마 서재 창가에 서서 전화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차가운 서재에서 차가운 목소리로 자기 손자가 얼어 죽을 수도 있는 창고에 대해 사업적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였습니다. 도훈은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준영을 내려다봤어요. 깜빡이는 형광등 아래로 준영의 얼굴이 보였다, 사라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왼쪽 눈 아래 흉터가 불빛에 잠깐 비쳤어요. 도훈은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끊지 않았어요. 태만이 듣게 둔 거였습니다. 주머니 칼을 꺼내 케이블 타이를 끊었어요. 손이 이미 추위에 굳어 있어서 칼자루를 제대로 쥐기 어려웠습니다. 칼날이 미끄러졌고 3번째 시도에서 손바닥이 베었어요. 피가 준영의 손목 위로 떨어졌는데 준영은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도훈은 코트를 벗어 준영을 감쌌어요. 코트 안쪽의 온기가 준영의 몸에 닿았을 때도 경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영의 상체를 끌어올리려는데 위에서 소리가 났어요. 녹슨 철제 선반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기울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등을 돌려 준영을 덮었어요. 선반 모서리가 오른쪽 갈비뼈를 찍었고 파이프가 왼쪽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어요. 이를 꽉 물고 준영의 머리를 2 팔로 감쌌습니다. 자네가 등 위에서 멈출 때까지 그 자세를 풀지 않았어요. 등 위로 무거운 것이 하나씩 떨어졌고 떨어질 때마다 갈비뼈 쪽에서 뭔가가 갈리는 느낌이 올라왔습니다. 30초쯤 지나서 더 이상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았을 때 도훈은 한 팔로 준영의 상체를 끌고 바닥을 짚으며 출입구까지 기어갔어요. 갈비뼈에서 올라오는 통증이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웠지만 준영을 놓으면 안 됐습니다. 4미터. 그 거리가 그날 밤 도훈이 건 가장 긴 길이었어요. 문 바깥에 비서가 서 있었고
구급차 사이렌이 이미 골목 끝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준영을 들것에 올린 뒤 도우는 창고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어요.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아직 연결돼 있었어요. 태만이 듣고 있을 거였습니다. 도우는 전화기를 들어 올렸어요. 내일 아침 전부 공개하겠다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우는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오른쪽 갈비뼈 2개에 금이 갔고 왼쪽 어깨 인대가 부분 파열이었어요. 봉합이 14바늘이었습니다. 의사가 최소 이틀은 입원해야 한다고 했지만 도우는 퇴원 서류에 서명하고 나왔어요. 병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오른쪽 갈비뼈에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숨을 깊이 쉬면 갈리는 느낌이 났고 왼쪽 어깨는 팔을 올릴 수 없는 상태였어요. 봉합한 자리가 옷 안쪽에서 쓸릴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번졌습니다. 비서가 차까지 부축하려 했지만 도우는 혼자 걸었어요. 혼자 걸을 수 있다는 걸 확인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상태를 카메라 앞에서 보여줘야 했기 때문이에요. 멀쩡한 모습으로 사임하면 사업적 판단으로 읽히지만 부서진 몸으로 서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게 되니까요. 기자회견장을 잡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장을 잡으면 태만 쪽에서 장소를 막거나 참석자를 통제할 수 있었어요. 태만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라이브 송출은 그 통제 밖에 있었습니다. 장소는 본사 주차장이었어요. 도우는 비서에게 휴대폰 카메라를 켜게 했습니다. 라이브로 송출하라고 지시했어요. 비서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켜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도우는 기다렸습니다. 비서가 화면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카메라가 켜졌습니다. 도우는 양복을 입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나올 때 입고 있던 옷 그대로였습니다. 봉합 자국이 목 위로 살짝 보였고 얼굴에는 전날 밤 창고에서 묻은 먼지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도우는 태성건설 대표이사 구도훈이라고 밝히면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사임을 발표했어요. 태성건설 대표이사직에서 즉시 물러난다는 거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전날 밤 냉동 창고에서 소리를 지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던 탓에 턱 근육이 풀리지 않았거든요. 갈라진 목소리로 사임을 말하는 도훈의 모습이 화면에 잡히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태만의 이름을 꺼냈어요. 태성건설 명예회장 구태만이 30년간 진행해온 비자금 조성 하도급 리베이트, 인허가 로비의 구체적 내역을 날짜와 금액을 함께 읊었습니다. 도훈의 눈은 카메라를 보고 있었어요. 카메라 너머 어딘가에서 태만이 이걸 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서류는 이미 검찰에 제출했다고 덧붙였어요. 라이브 시청자 수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화면을 흘깃봤는데 도훈은 화면을 보지 않았어요. 카메라만 보면서 계속 말했습니다. 태만이 재개발 구역에서 강제 철거를 지시한 건 관련 인물을 납치 감금한 건까지 전부요. 납치된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준영의 이름을 넣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건 준영이 결정할 일이지 도훈이 공개할 일이 아니었어요. 말을 하는 동안 갈비뼈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오른쪽이 욱신거렸고 어깨에서 열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봉합이 벌어졌는지 옷 안쪽이 축축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훈은 그 통증을 얼굴에 내비치지 않으려 했지만 완전히 숨기지는 못했어요.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고 마지막 문장을 말할 때는 숨을 한번 고르고 나서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난 뒤 도훈은 카메라가 꺼진 걸 확인하고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갈비뼈가 욱신거렸고 어깨에서 열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봉합자리가 확실히 벌어진 것 같았어요.
옷 안쪽을 만져보니 축축했습니다. 비서가 달려왔지만 도훈은 괜찮다는 말 대신 물었어요. 준영이 어느 병원에 입원해 있느냐고요. 비서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준영의 병실이 있는 층에 도착해서 복도를 걸었어요. 복도 끝에 이경이 서 있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병실 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밤새 여기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앞치마는 벗었지만 세탁소에서 입고 있던 옷 그대로였어요. 이경이 도훈을 봤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도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도 양쪽 끝에 서서 한동안 그대로 있었어요. 확성기도 없었고 스팀도 없었고 시위대도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의 조용한 공기 속에서 둘은 그냥 서 있었어요. 이경이 먼저 고개를 돌려 병실 안을 봤습니다. 준영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점적이 연결된 팔이 담요 밖으로 나와 있었고 그 손목에 도훈의 피가 묻어 있었던 자국이 소독 뒤에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도훈은 병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복도에 서서 유리창 너머로 준영의 얼굴을 봤어요.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도훈은 스스로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이경이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고 도훈도 묻지 않았어요. 복도에 서서 보는 것. 지금 도훈에게 허용된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태만은 검찰 수사를 받았고 재판이 진행 중이었어요. 태성건설은 새 대표이사가 취임했고 도훈의 이름은 회사에서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도훈이 가지고 있던 지분은 재판 과정에서 전부 정리됐어요. 남은 건 없었습니다. 도훈은 서울을 떠나 있었어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경이 세탁소를 새로 연 곳이었어요. 성북구 세탁소는 재개발 과정에서 결국 철거됐지만 이경은 보상금으로 이 마을에 새 가게를 열었습니다. 간판도 달았어요. 전에는 없던 간판이었습니다. 하얀 바탕에 검은 글씨로 세탁소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이름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도훈이 그 세탁소를 처음 찾아간 건 재판이 끝난 직후였어요. 양복이 아니라 면바지에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구겨진 셔츠 몇 장을 빨래 바구니에 담아 가져갔어요. 세탁을 맡기러 온 손님처럼요. 이경은 도훈을 보고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구니를 받았어요. 무게를 재고 세탁비를 말했습니다. 도훈은 돈을 내고 나왔어요. 면바지 주머니에서 지폐를 꺼낼 때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이경은 그걸 받는지 안 받는지 모릅니다. 도훈에게 남은 건 양복도 사무실도 운전기사도 아니었어요. 면바지 주머니에 지폐와 빨래 바구니가 전부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왔어요. 그 다음 주에도 왔습니다. 매주 같은 시간에 빨래를 가져왔고 이경은 매번 세탁비를 받았어요. 도훈이 빨래를 내밀면 이경이 받아서 무게를 재고 금액을 말했습니다. 도훈이 돈을 내면 이경이 영수증을 찢어 건넸어요. 그 짧은 교환이 둘 사이에 허용된 전부였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이경이 먼저 말을 건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도훈도 억지로 말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주에는 이경이 도훈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은 채 바구니만 받았어요. 어떤 주에는 도훈의 얼굴을 잠깐 보다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도훈은 그 시선의 차이가 무슨 의미인지 묻지 않았어요. 물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준영은 세탁소에서 이경을 돕고 있었어요. 도훈이 올 때마다 준영은 작업대 한쪽에서 세탁물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도훈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벨이 울렸고 그 벨 소리에 준영이 고개를 돌렸어요. 도훈을 확인하면 다시 세탁물로 시선을 돌리거나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한 번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어요. 도훈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준비될 때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매주 빨래를 들고 이 문을 여는 것, 그것뿐이었어요. 석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도훈이 빨래를 가져왔을 때 이경이 다리밑판 앞에서 고개를 돌렸어요. 바구니를 받으면서 이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셔츠를 이렇게 구겨서 가져오면 다리미질이 2배로 든다는 거였어요. 불평이었습니다. 성북구 세탁소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경이 도훈에게 한 말은 전부 나가라, 오지 마라 그런 말뿐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달랐습니다. 불평이었어요. 셔츠를 구겨서 가져온다는 불평. 그건 도훈이 다음에도 올 거라는 전제가 깔린 말이었습니다. 도훈은 그걸 알아챘어요. 다음 주부터 셔츠를 좀 더 반듯하게 개어서 가져왔습니다. 1년이 되던 날이었어요. 도훈이 빨래를 가져왔는데 이경이 안쪽 방에서 세탁물을 정리하고 있어서 다리밑판이 비어 있었습니다. 도훈은 다리밑판 앞에 서서 다리미를 집어들었어요. 셔츠를 펼쳐놓고 다리미를 내렸는데 온도 조절을 잘못해서 셔츠 깃에 눌린 자국이 생겼습니다. 도훈은 다리미를 들어 올리고 자국을 봤어요. 손가락으로 깃을 문질렀지만 자국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태성건설을 경영하던 손이 다리미 온도 하나 맞추지 못한 거였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준영이었어요. 준영이 도훈의 옆에 서서 다리밑판 위 셔츠를 봤습니다. 눌린 자국을 보더니 한 박자 뒤에 입을 열었어요. 다리미 온도도 못 맞추냐, 비키라는 뜻이었습니다. 도훈은 비켰어요. 준영이 다리미를 집어들었습니다. 온도를 조절하고 셔츠 깃 위에 다리미를 내렸어요. 자국이 눌러지면서 깃이 반듯하게 폈습니다. 준영의 손은 이경에게 배운 손이었어요. 힘 조절이 일정했고 동작에 막힘이 없었습니다. 도훈은 한 걸음 뒤에 서서 아들이 다리미질하는 모습을 봤어요. 준영은 도훈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셔츠에 시선을 고정한 채 다리미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가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비키라고 했어요. 나가라와 비키라는 다른 말이었습니다. 나가라는 이 공간에서 사라지라는 뜻이고 비키라는 이 공간에 있되 자리를 바꾸라는 뜻이니까요. 도훈은 그 차이를 놓치지 않았어요. 이경이 안쪽에서 나왔습니다. 다리밑판 앞에 준영이 서 있고 한 걸음 뒤에 도훈이 서 있는 모습을 봤어요. 이경은 멈춰 섰습니다. 잠깐 그 모습을 보다가 아무 말하지 않고 작업대 위에서 앞치마를 집어들더니 다시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저녁에 이경이 국밥을 끓였습니다. 작은 냄비에 셋이 먹을 양이었어요. 세탁소 안쪽 작은 테이블에 그릇 3개가 놓였습니다. 이경이 먼저 앉았어요. 준영이 앉았습니다. 도훈은 서 있었어요. 이 테이블에 앉아도 되는 건지 도훈은 스스로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성북구에서 처음 이경 앞에 섰을 때부터 지금까지 도훈은 한 번도 이경의 공간에 초대받은 적이 없었어요. 매번 들어갔지만 매번 나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준영이 빈자리를 턱으로 가리켰어요. 앉으라는 뜻이었습니다. 도훈이 앉았어요. 의자가 낮았습니다. 테이블도 작았어요. 무릎이 테이블 아래에 닿을 것 같았습니다. 국밥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세탁소 안에는 스팀 다리미에서 빠져나온 증기와 국밥에서 올라오는 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경이 수저를 들었어요. 준영이 수저를 들었습니다. 도훈이 수저를 들었어요. 셋 다 말이 없었습니다. 국밥을 먹는 소리만 세탁소 안에 작게 울렸어요. 세탁소 안은 따뜻했습니다.